네, 안녕하세요. 닥스포 2020 가상자산업법의 필요성 관련 토론회에 좌장을 맡게 된 국회의원 김배욱입니다. 원래 오늘 이 토론회는 블록체인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화상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화상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진행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패널들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조정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윤종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홍일점이신데요. 우리 한서희 변호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검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내년 3월부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을 담아서 우리 가상자산업 산업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관해서 많은 토론회도 하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의 그리고 시장 관계자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고 어쩔 수 없다. 아직은 좀 컨센서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이런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네이밍에도 그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화폐 여러 용어로 써봤는데 결국엔 모든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가상자산으로 개념을 정의를 한 거 보면 아직은 화폐라고 불릴 만큼 이런 지불수단의 대중성 또는 이런 저축의 가치 그리고 교환으로서의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폭넓게 인정받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직은 에셋, 자산으로만 규정짓는 그런 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그런 가상자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이 무슨 관계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부터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개정할 때도 이런 그 검은 돈으로부터의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금 세탁. 네, 자금 세탁. 자금 세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국제 협약에 발맞춰서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 산업의 발전보다는 규제 또는 우리 거래소에 어떻게 진입할 조건을 결정할 것이냐 또는 실명 확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규제적 요소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도전과 혁신 속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또 논의할 부분이 많고 과연 이것을 법으로 수용할 것인지 당분간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가상자산업법의 필요성 관련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상자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진행하기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윤종수 변호사님, 세 번째로 조정희 변호사님 그리고 한서희 변호사님 이런 순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백 변호사님께서 가장 큰 틀에서 가상자산업법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법무부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장에서도 관심이 크고 그다음에 각국 정부들도 앞으로 이것을 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또 역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우리 암호화폐 광풍 이후에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특검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가 시작된 것 외에는 사실 정비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사실은 이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만든 법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업이나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나 제도적인 고민은 녹아 있지 못한 약간 그 기형적인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포괄하는 가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칭 가상자산업법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요. 우선 첫 번째 그 가상자산업의 큰 어떤 개요를 생각한다면은 첫째는 특검법에서는 아직 좀 부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 부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부분까지 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산업에 대한 진흥, 장려의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현재 특검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방지라는 특정 목적을 이해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녹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현재 특검법상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 원장 기술이나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부분을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업법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특정한 그런 요소들을 녹여내는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역시 가상자산 사업의 유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사업 유형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게 파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부분이 없거나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진흥 목적에서 본다면은 첫째는 국가는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술이나 분산 어장 기술이 주는 어떤 산업 진흥 효과,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 부분을 위해서 국가가 장려할 일반적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샌드박스나 규제 특구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도 규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특검법에서도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자금 세탁 방지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전체 업의 어떤 그 내용이나 성질들을 녹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의 종류가 정해진다면은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신고가 됐든 등록 또는 인허가가 됐든 이런 유형별로 국가가 제도화시키는 그런 어떤 인허가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 측면인데요. 이미 뭐 많은 논의가 있는 것처럼 그 규제는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 정책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과의 특검법과의 관계나 자본시장법 이런 법과의 조화로운 어떤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 부분은 워낙 시장의 변화가 빠르고 국제적인 동향도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다 나서서 규제한다기보다는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어서 상당한 부분을 이임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담길 가상자산업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시킬 국가의 의무 이런 것도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의 종류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제가 됐든 등록제가 됐든 인허가가 됐든 좀 하면 좋겠다. 또 규제는 좀 자율 규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음에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내용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도 토론을 이어가면서 아마 내용을 좀 많이 보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윤정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내년 3월 시행될 이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내년 3월에 이제 다 완비가 되는데
혹시 이 현재 나와 있는 특검법에 어떤 게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걸 좀 더 보완하면 좋겠고 예, 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좀 전에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워낙 이 법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특정금융정보법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그 공고에 따라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개정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자금 세탁 행위, 그러니까 특정 금융정보법에서 규제하는 자금 세탁 행위하고 테러 자금 조달 행위의 규제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정보 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수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고 미신고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또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직권말소와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이 입법 취지를 봐도 G20 및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국제 기준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 등 범죄 행위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명확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취지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개정 전에는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 이 의무 이행 그 금지에 대한 의무 이행 기관이었던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강력한 고객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해서 간접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직접 규제를 하겠다는 이제 취지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거는 가상산업 사업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법으로 이거를 규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규제 당국도 계속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결코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이 나왔으니 가상자산을 활용한 어떤 산업이나 금융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규제 당국의 태도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 태도가 여전히 강하고 그게 과연 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을 하겠냐는 회의가 되게 많죠. 특히 이 법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상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규모나 어떤 성격이 되게 천차만별인데 그 조건을 보면 ISMS 인증을 아주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인증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실명 확인이 가능한 거래 계정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엄격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이 신고를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 또는 이제 이거를 상당 부분 시행령이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위임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실명 계좌 같은 경우는 결국 은행의 또 처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좌우되고 명확한 부분은 아직 없고 산업을 오히려 제한하는 입법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제도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한 건 이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법적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 허가의 성격이긴 하지만 신고와 수리를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거를 제도화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화했다고 어느 정도 의미에서는 제도화했다고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나 또는 문제 기업의 퇴출을 통해서 이런 산업 자체의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거래소등 기관에서 항상 얘기를 해온 게 그 재밌는데요. 어떤 산업이 이런 것 말을 한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산업 스스로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만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어떤 규제 밖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가 이제 마련이 되면서 근거가 생겼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어떤 이용자 보호나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를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제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단 제도가 된 이상 그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뭐 긍정적으로 가면 산업육성법의 성격은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건전한 사업 제도적인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어법은 최소한 지금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한계, 그리고 앞으로 과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검법이 테러 자금과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간의 그 수동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뭐 ISMS 인증이라든지 실명 입출금 계좌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FIU의 가상 사업자를 신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한 한 측면에서는 투명성도 제고되고 또 시장의 정화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주셨고, 무엇보다 그래도 혼란을 겪고 있었던 가상 디지털 화폐가 됐든 자산이 됐든 개념 정의를 법적으로 하게 됐고, 물론 너무 이제 폭넓게 개념 규정을 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용어로 정의가 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다. 그런 말씀을 해줬고, 산업지능에서는 아주 아쉬운 측면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이루면은 ICO가 따라 붙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IPO를 통해서 조달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공개도 하고, 이 꼭 가상자산업에는 ICO가 왜 반드시 이 필수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왜 해야 되는지,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그 가상자산업에 대해서 일반법을 제정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이 ICO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가상화폐 관련된 광풍이 불면서 엄청나게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ICO 프로젝트들이 백서상 그 약속된 것들을 거의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사기성, 스캠성 ICO로 그렇게 인정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행된 가상자산들이 뭐 다단계 단톡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업을 하는 회사들의 초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작용들,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사실 그동안 아무런 ICO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그런 규제 환경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상자산업에 대해서 일반법을 도입을 하면서 ICO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양질의 ICO들을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도적 토대를 만듦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입법례를 많이 참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권형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ICO를 허용해 왔던 뭐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사례도 당연히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프랑스에서 팍트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팍트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ICO에 대해서 백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AMF에 등록하게 하면서 한시적으로 ICO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했는데요. 이런 입법례를 저희가 많이 참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증권형이 아닌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일정 요건을 갖춘 백서를 발행 등록하게 하고, 중요한 건 이 백서에 약속돼 있는 것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법률적 요건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유통,
발행된 가상자산이 유통되는 것에 있어서 그 다단계 단톡방 등의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못하게 하는 법률적 요건들 같은 거를 규정을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ICO에 대해서 제도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일반법을 도입하면서 그런 ICO에 대한 ICO에 대한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가장 선도적인 입법으로 전 세계 팍트법보다도 오히려 선도적인 입법으로 인정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ICO 제도를 정립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시큐리티가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스위스나 싱가포르가 허용하고 있듯이 좀 해외사를 참고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더구나 이제 프랑스의 파터법을 참고를 해서 좀 더 허용하는 쪽으로 좀 가보자 이런 말씀하셨고 백서를 등록하게 하고 백서의 요건을 좀 정해서 하게 되면은 투자자 보호도 되고 그리고 유통 경로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워낙 논의할 부분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정도 듣는 거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은서희 변호사님께서 와주셨는데요. 항상 이 가상자산 토론회 때마다 항상 패널로 와주시고 발제도 해주시고 그런데 어젠가 우리 빗썸이 또 압수수색도 받고 뭐 그래서 상당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 시장이 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뤄진 투기 열풍 그에 따른 이 업계의 현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자 보호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업의 발전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생길 수 있는데 결국엔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 하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배경은 결국 이제 산업적으로 좀 살펴보면 당시에 굉장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 형태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이 마구 혼재되어서 이제 영업을 했었는데 이런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약한 나라가 또 있어서 그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의 사업 형태가 그대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이제 접속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해외에 있는 사업을 많이 이용하고 이러면서 또 피해가 많이 발생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들을 본따면서 이제 법률 검토 없이 하다 보니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좀 산업을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많이 접했던 것들은 뭐 다단계 판매 방식에 의해서 판매가 잘못됐을 경우, 또 광고가 잘못된 경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세 조정이나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성이 큰 상품들이 많은데 그런 상품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이제 그 상품의 특성을 알지 못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뭐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유형이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뭐 일반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 이걸 모두 다 이제 통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각 사업 형태별로 이 소비자 보호 및 사업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소비자 보호만을 위해서 그럼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자본시장법 같이 그런 법률에 근거한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게 이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체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또는 예정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또 이제 소비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금 많이 이제 논의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나 이런 법률들을 좀 참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선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 제공은 이제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잘 규정을 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또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거래 위험이나 그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등하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부분은 고객 자산 보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소나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커스터디, 뭐 각종 사업들, 뭐 원래 서비스까지 해서 모두 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잘 보호할 것이냐가 이제 소비자 보호 방안 중에 하나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고객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뭐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어떤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이제 규제 강도와 사업자의 그 필요성, 사업자들의 사업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구의 일정한 부분을 일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금융당국의 부담을 덜면서도 또 소비자 보호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업법의 도입이 그리고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는 함께 가야 된다. 아마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뭐 DLF나 여러 사모펀드 관련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많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발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과거에는 한편에 서면 한편을 잃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가상자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 또는 P2P법 이런 법들을 법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인데 자본시장법보다는 P2P법에 아마 조금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와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기구 SRO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당국의 부담도 덜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아직은 좀 더 논의하고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제목을 두고 토론회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또 제가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많은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가지 않으면 아무런 진보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힘들고 아직은 뭔가 뿌옇고 구체적인 상이 잡히지 않지만 우리 현장에는 또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또 일을 하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리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훌륭한 토론회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